광저우 1839년 2월. 병사 장웨이는 손이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그는 여름에도 떨었다. 아침에도 밤에도. 손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안 났다. 형님, 좀 나눠줘. 옆에 앉은 놈이 속삭였다. 그놈도 군복을 입고 있었다. 셋째 영의 기병이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말을 잘 탔다. 지금은 말 위에 서 있지도 못했다. 몸무게가 10근은 빠졌다. 장웨이는 품에서 작은 덩어리를 꺼냈다. 진흙처럼 까맣고 축축했다. 냄새는 달았다. 썩은 듯하면서도 달았다. 그 냄새만 맡아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 떨림이 잦아들고 머릿속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이게 마지막이야. 장웨이가 중얼거렸다. 그 말을 벌써 10번도 더 했다. 마지막은 없었다. 마지막 다음에 또 마지막이 왔다. 파이프에 불을 붙이자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세상이 부드러워졌다. 군영의 냄새도 상관의 고함도 빚쟁이의 얼굴도 다 흐릿해졌다.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고통이 상관없어지는 거였다. 그게 더 위험했다. 방 안에는 7명이 더 있었다. 다들 같은 표정이었다. 눈은 풀렸고 입 깬 침이 말라붙었고 몸은 벽에 기대 있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싸울 수 없다. 칼을 들 수도 말에 오를 수도 없다.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다. 점호 시간이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같은 시각 광저우 부두. 또 은이야. 은만 나간다고. 짐을 나르던 인부가 중얼거렸다. 그는 20해째 이 부두에서 일했다. 차 상자도 날랐고 비단 보따리도 날랐고 도자기 상자도 날랐다. 다 나가기만 했다. 들어오는 건 별로 없었다. 그래도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 옆에 인부가 답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물건이 나가면 돈이 들어온다.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창고 안쪽 장부를 보는 사람들은 달랐다. 이번 달만은 4만 냥이 빠져나갔습니다. 회계 담당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상관은 장부를 덮었다. 덮는다고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었다. 작년 같은 달엔 3만 냥이었습니다. 그 전해는 2만 냥. 상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조금씩 새는 수준이 아니었다.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구멍으로 나라의 피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젊은 서기가 물었다. 그는 이해가 안 됐다. 우리가 파는 물건은 세계 최고다. 차도, 비단도, 도자기도. 왜 은이 빠져나가는가? 아편 때문이야. 상관이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영국 놈들이 그걸 들여와 우리 물건을 사려면 은을 내야 하는데 그들은 은이 없어. 그래서 아편을 팔지. 아편을 사는 놈들이 은을 내고 그 은이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순환이야. 우리 은이 연기로 바뀌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지. 젊은 서기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막아? 누가? 상관이 비웃었다. 비웃음 속에 체념이 섞여 있었다. 관리들 절반이 뒷돈 받아먹고 있어. 상인들은 그걸로 돈 벌고 병사들은 그걸 피우고 이미 다 엮여 있다고. 막으려면 이 도시를 통째로 뒤집어야 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밖에서 함성이 들렸다. 임 대인이 오신다. 임칙서 대인이 광저우에 도착하신다. 부두 전체가 술렁였다. 임칙서가 광저우에 도착한 날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는 감에서 내리지 않았다. 창문을 열고 거리를 봤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누구는 존경으로, 누구는 두려움으로. 그는 그 차이를 알았다. 존경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눈을 피했다. 광저우엔 눈을 피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관에 도착하자 지역 관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대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독부 소속 관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다. 임칙서는 감에서 내렸다. 그의 첫 마디는 이랬다. 아편 흡연자가 몇 명입니까? 질문이 아니었다. 칼날이었다. 관리가 당황했다. 그것은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숨긴다는 말입니까? 임칙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대인, 이 문제는 복잡합니다. 단순히 단속만으로는. 복잡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칼날이 자기 쪽으로 향할 게 뻔했으니까. 임칙선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명령했다. 내일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중국인 밀매상부터 잡으십시오. 흡연자는 치료소로 보내십시오. 관련된 관리는 파면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인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임칙선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복도에 남은 관리들은 서로를 봤다. 그들의 눈엔 같은 질문이 떠 있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잘릴까? 단속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다. 장외인은 파이프를 든 채로 잡혔다. 병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는 도망칠 생각조차 못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일어서 병사가 그를 세웠다. 장외인은 비틀거렸다. 군복을 입은 자가 군복을 입은 자를 끌고 가는 모습. 우스웠다. 아니, 슬펐다. 밖에서는 비명이 들렸다. 누군가 울고 있었다. 누군가는 욕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빌고 있었다. 대인,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한테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단속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끌고 갔다. 임칙서의 명령은 명확했다. 흡연자는 치료소, 밀매상은 감옥, 중간은 없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끌려갔다. 어떤 곳에서는 저항이 있었다. 칼이 뽑혔고 피가 흘렸다. 하지만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편에 중독된 몸은 싸울 수 없었다. 새벽이 되자 치료소는 사람으로 가득 찼다. 신음소리, 구토소리, 비명소리가 섞였다. 금단 증상이었다. 몸이 아편을 찾았다. 없으면 몸이 스스로를 공격했다. 땀이 쏟아지고 손발이 떨리고 뱃속이 뒤틀렸다. 장애이도 그 안에 있었다. 그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입술에서 피가 났다. 자기도 모르게 깨문 것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제발, 조금만, 간수는 외면했다. 동정하면 안 됐다. 임칙서 대인의 말씀이 있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되 약을 주지는 마라. 고통을 견뎌야 치료가 된다. 냉혹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다. 일주일 뒤 임칙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외국 상관. 광저우 강변에 있는 이 구역은 작은 외국이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상인들이 모여 살았다. 그들은 중국 땅에 서 있으면서도 중국법을 따르지 않았다. 무역은 여기서 시작되고 아편도 여기서 들어왔다. 임칙서는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서신을 보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는 수천 근이었다. 서신의 내용, 아편은 독약이다. 이 땅에서 독약을 파는 자는 살인자다. 지금 당장 모든 아편을 내놓아라. 그리고 다시는 들여오지 않겠다고 서약하라. 이를 어길 시 중국법으로 다스린다. 예외는 없다. 서신을 받은 사람은 찰스 엘리엇이었다. 영국 상무감독관, 상인도 군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 본국과 현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 그는 서신을 읽고 또 읽었다. 믿기지 않았다. 미쳤군.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 재산을 내놓으라고 옆에 있던 상인 대표가 소리쳤다. 무시하십시오. 우리는 영국 신민입니다. 중국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엘리엇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봤다. 병사들이 서 있었다. 수백 명. 무기는 들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그냥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나가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여기는 이제 감옥이다. 엘리엇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두통이 왔다. 아니, 두통이 아니었다. 절망이었다. 내가 아편을 내놓으면 본국에서 그를 죽인다. 왜 협박에 굴복했냐? 왜 우리 재산을 내줬냐? 왜 영국의 체면을 구겼냐? 내가 아편을 안 내놓으면 여기서 그가 죽는다. 임칙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는 원칙의 사람이다. 원칙은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상인 대표가 다시 소리쳤다. 엘리엇, 당신이 뭘 하든 우리는 책임지지 않소. 그럼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엘리엇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직접 임칙서한테 가서 단판을 지으시오. 내가 보장하는데 당신들 중 반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침묵이 흘렀다. 사흘이 지났다. 식량이 끊겼다. 물도 끊겼다. 협박이 아니었다. 포위였다. 외국 상관 안쪽 사람들은 창문으로 밖을 봤다. 병사들은 여전히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돌처럼. 그 돌 같은 침묵이 더 무서웠다. 엿새째 되는 날 한 상인이 쓰러졌다. 탈수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해했다.
임칙선은 진심이다. 그는 우리를 꺾을 작정이다.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표정이다. 엘리엇은 결정을 내렸다. 목숨을 택하기로. 그날 밤 엘리엇은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굴욕 때문이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그는 답신을 썼다. 아편을 내놓겠습니다. 그 한 줄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다. 한 획 한 획이 무거웠다. 붓 끝에서 잉크가 떨어질 때마다 그의 명예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이라는 걸. 이틀 뒤 아편이 나오기 시작했다. 상자였다. 크고 무겁고 냄새가 났다. 상자마다 인도산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마크도 보였다. 인부들이 상자를 날랐다. 하나, 둘, 10, 20개. 숫자는 계속 늘었다. 100개, 200개. 부두에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산처럼. 임칙선은 직접 나와서 그것을 봤다. 얼마나 됩니까? 그가 물었다. 대략 2만 상자쯤 될 것 같습니다. 부하가 대답했다. 무게로 치면 130만 근입니다. 임칙선은 입을 다물었다. 130만 근, 1300톤. 이게 한 도시에 숨어 있었다. 이게 매일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나라의 은을 빨아먹었다. 그는 상자 하나를 열어보라고 명령했다. 뚜껑이 열리자 까만 덩어리들이 보였다. 진흙 같기도 하고 기름 같기도 했다. 냄새가 올라왔다. 달콤하면서도 역겨웠다. 임칙선은 그것을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 그냥 봤다. 오래 봤다. 이게 나라를 무너뜨렸구나. 그는 명령했다. 모두 바다에 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아편 폐기는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부두에 구덩이를 팠다. 큰 구덩이였다. 그 안에 소금과 석회를 넣었다. 그리고 아편을 부었다. 물도 부었다. 아편이 녹기 시작했다. 까만 물이 흘렀다. 그 물은 바다로 흘러갔다. 구경꾼들이 모였다. 수천 명이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다. 잘하셨습니다.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다. 그 아편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봤다. 중독자들이었다. 그들의 눈엔 무언가 죽어가는 게 보였다. 폐기는 20날이 걸렸다. 매일 아편이 구덩이에 들어갔고 매일 까만 물이 바다로 흘렀다. 그 물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다. 이게 승리인가? 아니면 전쟁의 시작인가? 같은 시각 외국 상관 엘리엇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편이 녹는 장면이 보였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끝났군. 옆에 있던 상인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끝난 겁니다. 엘리엇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책상 위에 편지를 봤다. 런던으로 보낼 편지였다. 그 안에 그는 이렇게 썼다. 중국 관리가 우리 재산 130만 근을 몰수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영국 신민을 감금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본국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는 편지를 봉했다. 봉투에 밀랍을 떨어뜨렸다. 그 밀랍이 굳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아니, 포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한 달 뒤 런던 의회 청문회가 열렸다. 중국에서 우리 재산이 약탈당했습니다. 상인 대표가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로, 굴욕으로. 총가치 200만 파운드입니다. 아무런 재판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다. 중국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역을 막습니다. 영국 신민을 위협합니다. 한 의원이 일어섰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상인 대표가 답했다. 중국을 열어야 합니다. 무력으로라도. 전쟁을 말하는 겁니까? 무역의 자유를 위한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울렸다. 찬성합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따라왔다. 찬성, 찬성, 찬성. 표결이 시작됐다. 손이 올라갔다. 하나, 둘, 10, 20개. 과반이 넘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통과되었습니다. 중국 원정이 승인되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런던에서 시작해서 바다를 건너 광저우까지 울려 퍼질 것이었다. 광저우, 임칙서의 집무실. 그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아편 폐기 완료, 단속 성공, 질서 회복, 성공이었다. 숫자로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숫자 너머의 것을. 창밖을 봤다. 밤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쳤다. 그 파도 너머로 뭔가 오고 있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오고 있는 것.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서쪽에서 왔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철로 만든 배들이 항구를 떠나고 있었다. 목적지, 광저우, 무기, 대포 수십문, 명분, 무역의 자유, 진짜 이유, 복수, 파도 소리가 커졌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외국 상관, 엘리엇의 집무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엘리엇은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병사들의 발소리. 규칙적이고 무표정하고 끝이 없었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우린 갇혔소. 한 상인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갇힌 게 아니라 포위된 겁니다. 다른 상인이 정확히 말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병사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돌처럼 서 있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엘리엇은 책상 위에 서신을 다시 펼쳤다. 임칙서의 글씨는 단정했다. 하지만 그 단정함 속에 철이 박혀 있었다. 앞편을 모두 내놓아라. 다시는 반입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 어기면 중국 법으로 다스린다. 엘리엇은 그 문장들을 읽고 또 읽었다. 협상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아니, 판결이었다. 이미 죄가 정해졌고 이제 형량만 남았다. 무시하시오. 한 상인이 소리쳤다. 그는 붉은 얼굴로 일어섰다. 우리는 영국 신민이오. 중국 법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소. 그럼 누구 법이 적용됩니까? 엘리엇이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우리를 지킬 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저우 항구에 영국 군함이 몇 척이나 정박해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대답은 하나였다. 없다. 대체 왜? 젊은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장사를 했을 뿐인데. 장사? 엘리엇이 그를 봤다. 당신이 판 게 뭡니까? 그건 아편이지만 합법적인 무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여기는 중국입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눌렀다. 나이든 상인이 입을 열었다. 그는 20년 넘게 광저우에서 장사를 했다. 그 누구보다 이 도시를 잘 알았다. 엘리엇, 솔직히 말하시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소? 엘리엇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없다는 게 대답이군. 상인이 쓰게 웃었다. 그럼 선택지는 뭡니까? 앞편을 내놓으면 우리는 파산입니다. 본국에서 책임 추궁을 받습니다. 안 내놓으면? 여기서 죽습니다. 엘리엇이 짧게 말했다. 임칙선은 비협상주의자입니다. 그는 원칙의 사람입니다. 원칙은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누군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엘리엇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앞편을 내놓습니다. 방 안이 폭발했다. 미쳤소. 우리 재산을 본국에 뭐라고 보고할 겁니까? 엘리엇은 그들을 바라봤다. 한 명 한 명. 그들의 눈엔 분노도 있었지만 더 깊은 곳엔 공포가 있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 파산에 대한 공포, 굴욕에 대한 공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엘리엇이 말했다. 본국에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우리가 잃은 것을.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전쟁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보고만 합니다. 결정은 런던에서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 보고가 어떤 결정을 낳을지. 사흘 뒤 상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두에 아편 상자가 쌓였다. 하나, 둘, 열, 백. 숫자는 계속 늘었다. 임칙서의 관리들이 하나하나 세었다. 1800 상자, 2000 상자, 5000 상자. 숫자가 커질수록 구경꾼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나라를 살렸다. 누군가는 침을 뱉었다. 저걸로 얼마나 벌었을 텐데. 누군가는 그냥 멍하니 봤다. 중독자들이었다. 그들의 눈엔 무언가 죽어가는 게 보였다. 장웨이도 그 안에 있었다. 치료소에서 나온 지 일주일. 몸무게는 더 빠졌고 눈은 더 꺼졌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아니, 떨림이 멈춘 게 아니라 떨릴 힘도 없었다. 그는 상자들을 봤다. 저 안에 자기가 태운 것과 똑같은 게 들어있다. 저게 없어지면 자기 같은 사람들도 없어질까? 아니면 더 많아질까? 저걸 다 태운대. 옆 사람이 말했다. 태우는 게 아니라 물에 녹인대. 같은 거 아니야? 아니지. 태우면 연기가 되잖아. 영기는 날아가. 근데 물에 녹이면 바다로 간다. 장웨이가 중얼거렸다. 바다에도 연기가 스며드는 거야. 호문,
1839년 6월 3일 아침 햇살이 물가를 비췄다. 하지만 빛은 밝지 않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임칙선은 말에서 내렸다. 그의 앞에 거대한 도랑이 파여 있었다. 길이 50m, 폭 15m. 구덩이라기보다 작은 연못 같았다. 인부들이 소금을 부었다. 수백 포대 하얀 가루가 쏟아졌다. 그 위로 석회가 부어졌다. 그리고 물이 채워졌다. 아편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까만 덩어리들이 보였다. 진흙처럼 생겼지만 냄새는 달았다. 역겨우면서도 달았다. 그 냄새를 맡자 구경꾼 중 몇 명이 몸을 떨었다. 금단 증상이 다시 왔다. 첫 덩어리가 물에 던져졌다. 풍덩. 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그 소리가 울린 순간 광저우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아편이 물에 녹기 시작했다. 까만 물결이 퍼졌다. 소금과 석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 아편이 분해됐다. 냄새가 올라왔다. 구역질 나는 냄새. 누군가 토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덩어리들이 계속 물에 던져졌다. 인부들은 긴 막대기로 물을 휘저었다. 까만 물이 회색으로 변했다. 회색은 다시 탁한 갈색으로 변했다. 구경꾼 중 한 상인이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그의 평생이 저 물속에서 녹고 있었다. 그의 배가, 그의 집이, 그의 아들의 학비가. 반대편에서는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손을 모았다. 기도하듯. 그녀의 아들이 저것 때문에 죽었다. 7살 때 시작해서 18배 죽었다. 저것이 사라지면 다른 어머니들은 울지 않아도 될까? 임칙선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그냥 봤다. 오래 봤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없었다. 피로만 있었다. 옆에 관리가 물었다. 대인,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쁨? 임칙서가 중얼거렸다. 이게 기쁨으로 보이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임칙서는 말을 멈췄다. 시작한 것이네. 관리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임칙서는 알고 있었다. 저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순간 다른 것도 함께 흘러간다. 분노가, 복수심이, 그리고 전쟁이. 패기는 스무날이 걸렸다. 매일 아침 상자가 도착했다. 매일 저녁 까만 물이 바다로 흘렀다. 2만 상자, 130만 근, 200만 파운드 상당. 마지막 날 마지막 덩어리가 물에 던져졌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끝났다. 하지만 박수 소리는 이상하게 공허했다. 마치 장례식의 박수 같았다. 임칙선은 그날 밤 보고서를 썼다. 아편 폐기 완료. 총 2만 283 상자.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 강화 중. 붓을 놓는 순간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었다. 런던 1839년 10월 의회 청문회장은 사람으로 가득 찼다. 의원들, 상인들, 기자들, 구경꾼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증인석에 한 상인이 섰다. 그는 광저우에서 돌아온 지 한 달. 얼굴은 여위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우리는 감금당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식량이 끊겼습니다. 물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국 신민이 중국 땅에서 중국 관리에게. 웅성거림이 퍼졌다. 얼마를 잃었습니까? 한 의원이 물었다. 개인적으로는 5만 파운드입니다. 전체로는. 상인이 숨을 삼켰다. 200만 파운드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200만 파운드. 군함 10척을 만들 수 있는 돈. 병사 2만 명을 1년간 먹일 수 있는 돈. 보상은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사과는 없습니다. 재발 방지 약속은 오히려. 상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우리를 범죄자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영국이 중국에 독약을 판다고? 독약? 아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의원 한 명이 일어섰다. 그는 반대파였다. 아편은 독약이 맞지 않습니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편법이 있습니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는 팔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인이 얼굴을 붉혔다. 그건 무역의 자유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만든 겁니다. 중국 관리들도 묵인했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침묵이 흘렀다. 다른 의원이 일어섰다. 이번엔 찬성파였다. 신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논쟁할 문제는 아편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가 또렷하게 말했다. 문제는 중국이 영국 신민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영국의 무역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영국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반만. 만약 우리가 이걸 그냥 둔다면.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영국은 약한 나라구나. 영국은 굴복하는 나라구나. 영국 식민을 건드려도 아무 일 없구나. 박수가 커졌다. 우리는 응징해야 합니다. 함성이 터졌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표결을 시작합니다. 중국 원정에 찬성하는 분, 손이 올라갔다. 하나, 둘, 20개. 반대하는 분,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더 적었다. 의장이 숫자를 세었다. 한참을 세었다. 271대 262. 의장이 발표했다.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중국 원정이 승인되었습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쾅. 그 소리는 런던에서 시작해서 바다를 건너 인도를 지나 광저우까지 울려 퍼질 것이었다. 광저우 1840년 1월. 소문은 빨랐다. 바다보다 빨랐다. 영국이 온다. 군함이 온다. 전쟁이 온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설마 과장이겠지. 협박이겠지. 하지만 소문은 계속 왔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군함 16척, 병력 4천, 대포 540문. 숫자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임칙선은 보고를 받았다. 영국 함대가 출항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된 정보입니까? 아직은 소문입니다만 여러 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임칙선은 창밖을 봤다. 광저우 항구가 보였다. 평화로웠다. 너무 평화로웠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해안 방어를 강화하십시오. 대인, 우리 해안포는. 부하가 말을 멈췄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임칙서도 알고 있었다. 청해 해안포는 낡았다. 사거리도 짧고 정확도도 떨어졌다. 영국 군함과 싸우기엔 최선을 다하십시오. 임칙서가 말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부하가 나갔다. 방에 임칙서만 남았다. 그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봤다. 아편 폐기 완료. 단속 성공. 질서 회복 성공이었다. 종이 위에서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창문을 열었다. 밤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속에 다른 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 대포가 굴러가는 소리, 군함이 물을 가르는 소리.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고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옳은 일을 했나?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정말로 철로 만든 배들이 항해하고 있었다. 목적지 광저우, 무기, 대포 540문. 명분, 무역의 자유, 진짜 이유, 굴욕에 대한 복수. 광저우 골목, 치료소. 장외인은 창문으로 밖을 봤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다.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다. 전쟁 준비. 옆 침상의 환자가 물었다. 형님, 우리도 싸우러 가야 하나? 장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젊은 환자가 다시 물었다. 이번엔 장외이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근데 그는 자기 손을 봤다. 떨림이 멈춘 손. 하지만 힘이 없는 손. 우리는 이미 진 것 같아. 그 말이 방안을 무겁게 눌렀다.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다. 전쟁 준비의 신호였다. 하지만 그 북소리는 이상하게 공허했다. 마치 이미 끝난 전쟁을 알리는 것 같았다. 파도 소리가 커졌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이름은 전쟁이었다. 광저우 해안 1840년 6월. 포대 위의 병사 장외인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치료소에서 나온 지 넉 달. 몸무게는 조금 돌아왔지만 힘은 아직 없었다. 그래도 그는 다시 군복을 입었다. 입을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왔으니까. 형님, 저기 뭡니까? 옆에 어린 병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수평선 위에 검은 것이 보였다. 연기였다. 처음엔 작았다.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 연기 아래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 배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도치. 없는데? 어린 병사가 중얼거렸다. 장외이도 눈을 가늘게 떴다. 돛이 없었다. 아니, 있기는 한데 접혀 있었다. 그런데 배는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이 없는데도. 귀신이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입 닥쳐. 포대장이 소리쳤다. 귀신이 아니라 증기선이다. 연기로 움직이는 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다. 배가 가까워졌다. 점점 더 분명해졌다. 나무가 아니었다. 철이었다. 검은 철 몸통. 그 옆구리에 구멍들이 줄지어 있었다. 규칙적으로 마치 짐승의 이빨처럼. 대포다. 장외이가 중얼거렸다.
저 구멍이 다 대포야.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구멍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열, 20개. 아니, 더 많았다. 한 척에. 그리고 배는 한 척이 아니었다. 두 척, 세 척, 다섯 척. 수평선이 철로 채워지고 있었다. 준비. 포대장이 소리쳤다. 병사들이 움직였다. 대포에 화약을 넣고 포탄을 넣고 도화선을 당겼다. 손이 떨렸다. 땀이 흘렀다. 누군가는 기도했다. 장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앞을 봤다. 저 배들이, 저 철덩어리들이 바람도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상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다. 첫 발이 울렸다. 영국 군함에서. 천둥 같았지만 천둥이 아니었다. 천둥은 하늘에서 온다. 이 소리는 바다에서, 수평선에서, 철에서 왔다. 포탄이 날아왔다. 장외인은 그것을 봤다. 검은 점이 커지고 있었다. 빨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쾅! 포대 옆 바위가 폭발했다. 돌이 튀었다. 흙이 솟았다. 병사 하나가 비명도 못 지르고 쓰러졌다. 얼굴 반이 없었다. 쏴! 포대장이 소리쳤다. 청의 대포가 불을 뿜었다. 굉음이 울렸다. 포탄이 날아갔다. 병사들이 맞았다. 고 소리쳤다. 정말로 맞았다. 포탄이 군함의 옆구리에 닿았다. 그런데 쾅! 쇳소리가 났다. 종을 두드리는 소리. 포탄이 튕겨나가 바다에 떨어졌다. 물보라가 솟았다. 군함은 멈추지 않았다. 뭐야? 어린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안 죽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이건 그들이 아는 전쟁이 아니었다. 두 번째 포탄이 날아왔다. 세 번째, 네 번째. 포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무가 부서지고 돌이 날아가고 사람이 찢어졌다. 포대장이 소리쳤다. 엄폐해. 하지만 어디로 숨는가? 포탄은 바위를 뚫었다. 나무를 갈랐다. 땅을 파냈다. 한 병사가 달렸다. 언덕 아래로 5발자국, 10발자국. 포탄이 그의 옆에 떨어졌다. 폭발. 그의 몸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인형처럼. 땅에 떨어졌을 땐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장외인은 바닥에 엎드렸다. 귀가 먹먹했다. 입에서 흙맛이 났다. 눈을 뜨자 옆에 어린 병사가 보였다. 그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형님,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장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하늘을 봤다. 파란 하늘이었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었다. 또 한 발, 또 한 발. 포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도망쳤다. 포대장도, 어린 병사도, 장외이도.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광저우 관하 같은 날 저녁. 임칙선은 보고를 받았다. 해안 포대 3개가 무너졌습니다.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상자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1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임칙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대포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맞춰도 튕겨나갑니다. 철로 된 배라 우리 포탄으로는. 부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임칙선은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항구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불타는 것이었다. 포대가, 창고가, 배가. 적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안을 얼렸다. 없다. 우리는 100명이 죽었는데 저들은 없다. 계속 싸우십시오. 임칙서가 말했다. 대인, 하지만 싸워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부하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방에 임칙서만 남았다. 그는 책상에 앉았다. 손을 펼쳤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무력함 때문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싸운 건 아편이었다. 연기였다. 사람의 욕망이었다. 하지만 지금 다가온 건 다른 것이었다. 철이었다. 화약이었다. 산업이었다. 그는 한 세기 앞선 적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정의는 무기가 되지 못했다. 일주일 뒤 영국 군함은 광저우를 지나 북상하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졌다. 샤먼이 함락됐다. 닝보가 포위됐다. 상하이 앞바다에 군함이 나타났다. 지도를 펴면 보였다. 영국은 점을 찍고 있었다.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점점 더 깊이. 그들이 노리는 건 광저우가 아니었다. 베이징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대운하였다. 곡식이 흐르는 길, 세금이 흐르는 길, 나라의 목줄, 그 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베이징, 황궁, 보고가 올라왔다. 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황제는 침묵했다. 대신들이 논쟁을 시작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천조의 체면이.
체면으로 밥을 먹습니까? 곡식이 끊기면 협상을 해야 합니다. 협상, 그게 항복과 뭐가 다릅니까?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때 한 대신이 입을 열었다. 전하, 이 사태의 책임은 임칙서에게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모든 눈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가 아편을 불태우지 않았다면, 그가 영국 상인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대신이 반박했다. 그럼 아편을 그냥 두라는 겁니까? 나라가 썩어가는데. 썩더라도 천천히 썩어야지 이렇게 칼로 찢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건 비겁함입니다. 비겁함이 생존입니다. 황제가 손을 들었다. 논쟁이 멈췄다. 임칙서를 황제가 천천히 말했다. 파면하라. 방 안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변방으로 보내라. 멀리.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명령이 내려졌다. 희생양이 정해졌다. 광저우 며칠 뒤. 임칙서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책 몇 권, 옷 몇 벌, 부하들이 찾아왔다. 눈이 붉었다. 누군가는 울었다. 대인,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임칙서는 고개를 저었다. 억울함을 따질 시간이 없네. 하지만 나는 옳은 일을 했네. 그것만으로 충분하네. 옳은 일이 왜 벌을 받습니까? 임칙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옳은 일은 늘 대가가 있네. 세상은 옳음을 보상하지 않아. 세상은 힘을 보상하지.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일을 멈출 수는 없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짐승이 되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다. 광저우 항구가 보였다. 배들이 정박해 있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저 평화는 거짓이라는 걸. 아편은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더 많이, 더 쉽게, 이제는 합법적으로. 부하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임칙서는 돌아섰다. 자네들은 살아남게, 그리고 기억하게.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게. 그가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부하들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허리는 굽었지만 등은 꺾이지 않았다. 그가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전쟁은 계속됐다. 영국군은 북상했다. 저장, 장수, 산둥. 해안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졌다. 청군은 싸웠다. 용감했다. 하지만 용감함은 철을 이기지 못했다. 한 전투에서 청군 1000명이 영국군 100명과 맞섰다. 숫자로는 청이 이겼다. 하지만 전투가 끝났을 때 살아남은 건 영국군이었다. 청군 시체가 들판을 뒤덮었다. 영국군 사상자는 10명이 안 됐다. 이게 전쟁이 아니었다. 학살이었다. 장웨이는 살아남았다. 어떻게든. 그는 광저우에서 상하이로 옮겨졌다.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병사들은 계속 움직였다. 전쟁을 따라.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밤 장웨이는 다른 병사들과 앉아 있었다. 불을 피웠다. 추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다. 형님, 우리 언제까지 싸워야 해요? 어린 병사가 물었다. 광저우 포대에서 울던 그 병사였다. 아직 살아 있었다. 모르겠다. 장웨이가 답했다. 근데 이기긴 하는 겁니까? 장웨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덩어리였다. 까맣고 축축했다. 형님, 그거... 쉿! 장웨이는 그것을 파이프에 넣었다.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깊이 들이마셨다. 세상이 부드러워졌다. 전쟁이 멀어졌다. 죽음이 덜 무서워졌다. 형님,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이미 시작했어. 장웨이가 중얼거렸다. 임대인이 불태운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들어왔어. 더 많이, 더 싸게. 어떻게? 전쟁 때문이야. 전쟁이 나면 규칙이 느슨해져. 단속할 사람도 없고 다들 죽느냐 사느냐만 생각하니까. 그는 연기를 내뿜었다. 임대인은 옳았어. 근데 옳은 게 이기는 게 아니야. 강한 게 이기는 거야. 어린 병사는 울었다. 소리 없이. 장웨이는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많은 별. 하지만 그 별들도 연기에 가려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린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장웨이는 오래 침묵했다. 모르겠어. 근데 그는 파이프를 내려놓았다. 이미 바뀌기 시작했어.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야. 이제. 1842년 7월 난징. 거대한 성벽 도시, 양쯔강이 흐르는 곳.
역사가 쌓인 곳, 그 성벽 앞에 영국 군함들이 정박했다. 16척, 대포 구멍들이 성벽을 향했다. 입을 벌린 채 성벽 위에 청군 병사들이 섰다. 수천 명. 하지만 그들의 눈엔 싸움의 빛이 없었다. 체념이 있었다. 성 안에서는 관리들이 모였다. 더 버틸 수 있습니까? 일주일입니다. 곡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력은 사기가.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협상을 해야 합니다. 나이든 관리가 말했다. 협상? 젊은 관리가 소리쳤다. 그게 항복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천조입니다. 어떻게? 천조가 굶어 죽습니다. 노인이 소리쳤다. 체면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자존심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전하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전하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라는 걸. 이미 진 전쟁이었다. 문제는 언제 인정하느냐였다. 그날 밤 한 관리가 붓을 들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는 종이를 펼쳤다. 붓을 적셨다. 손이 떨렸다. 그는 글자를 썼다. 협상을 요청합니다. 5글자. 그 5글자를 쓰는데 1시간이 걸렸다. 한 획 한 획이 무거웠다. 붓끝에서 잉크가 떨어질 때마다 나라의 무게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붓을 놓았다. 종이를 봤다. 이것이 끝인가? 아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굴욕의 시작. 이틀 뒤 답신이 왔다. 영국 측의 요구 사항이었다. 한 관리가 그것을 읽었다. 소리내어. 1. 홍콩을 영국에 영구 할양한다. 숨소리가 멈췄다. 2.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를 개항한다. 누군가 신음했다. 3. 배상금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4. 영국 상인에게 치외법권을 부여한다. 5. 관세 자주권을 포기한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관리들은 서로를 봤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이건 조약이 아니었다. 나라를 파는 문서였다. 한 조각씩. 8월 29일 난징 강가. 영국 군함 코널리스호. 청해 관리들이 배에 올랐다. 몸이 무거웠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갑판에 영국 관리들이 서 있었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승리의 미소. 탁자가 놓였다. 그 위에 문서가 펼쳐졌다. 난징 조약. 청관리가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심하게. 서명하십시오. 영국 관리가 말했다. 통역이 전했다. 청관리는 붓을 종이에 가져갔다. 멈췄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통역이 망설였다. 영국 관리가 답했다. 예스. 청관리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서명했다. 붓이 종이를 긋는 소리. 그 소리가 강물 소리보다 컸다. 서명이 끝나자 영국 관리들이 박수를 쳤다. 청관리들은 고개를 숙였다. 멀리 광저우. 장외인은 소식을 들었다. 전쟁이 끝났대. 우리가 이겼어? 어린 병사가 물었다. 장외인은 고개를 저었다. 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장외인은 파이프를 꺼냈다. 연기를 피웠다. 모르겠어. 근데 그는 연기를 내뿜었다. 아편은 계속 들어올 거야. 이제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약에 들어갔대. 아편 무역을 막을 수 없다고. 어린 병사는 울지 않았다. 울 힘도 없었다. 임대인이. 불태운 게 무슨 소용이었어. 장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하늘을 봤다. 하늘은 잿빛이었다. 연기로 가득했다. 그 영희는 광저우에서, 상하이에서, 난징에서, 베이징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임칙서가 불태운 아편보다 더 많은 아편이 이제는 멈출 수 없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중독은 계속됐다. 나라의 중독이. 그날 밤 난징 강물은 조용히 흘렀다. 피를 씻어내듯. 하지만 피는 씻겨도 상처는 남았다. 그 상처의 이름은 난징 조약이었다. 그리고 그 조약이 서명된 순간 청나라의 몰락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임칙서가 막으려 했던 미래, 그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 난징, 양쯔강. 1842년 8월 29일. 새벽 안개가 강을 덮고 있었다. 물은 흐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게 고요했다. 전쟁이 끝난 고요함이 아니라 무언가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청해관리 5명이 작은 배에 올랐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오늘 그들이 할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젓는 소리만 들렸다. 규칙적이고 무겁고 장례식의 북소리 같았다. 강 한가운데 영국 군함이 떠 있었다.
코Ν월리스 호, 검은 철 몸통. 아직도 대포 구멍들이 줄지어 있었다. 입을 벌린 채. 관리들이 군함에 도착했다. 밧줄 사다리가 내려왔다. 올라가야 했다. 첫 번째 관리가 사다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밧줄이 미끄러웠다. 아니, 손에 땀이 났다. 한 발 한 발 올라갔다. 갑판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수치심 때문이었다. 갑판에 영국 관리들이 서 있었다. 깨끗한 군복, 반짝이는 단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승리자의 미소. 환영합니다. 한 영국 관리가 말했다. 통역이 전했다. 환영. 그 단어가 귀에 박혔다. 환영이 아니었다. 조롱이었다. 탁자가 놓여 있었다. 하얀 천이 깔렸고 그 위에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 난징 조약. 청 관리들이 탁자 앞에 섰다. 문서를 봤다. 글자들이 빽빽했다. 영어와 중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나이든 관리가 문서를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제1조. 양국은 영구히 평화를 유지한다. 평화. 그 단어가 입안에서 씁쓸했다. 제2조. 청은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히 할양한다. 할양. 나라를 떼어주는 것. 영구히. 제3조.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5항구를 개항한다. 5개. 하나도 아니고 5개. 제4조. 배상금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2100만.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제5조. 영국 상인은 중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영국 법에 따라 재판받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관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단순한 조건이 아니었다. 이건 주권의 포기였다. 우리 땅에서 우리 법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뜻. 제6조. 관세율은 양국이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 들리기 좋은 단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정한다는 뜻. 문서를 다 읽는데 10분이 걸렸다. 그 10분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영국 관리가 말했다. 서명하십시오. 통역이 전했다. 청 관리가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심하게. 그는 붓을 먹물에 적셨다. 먹물이 뚝뚝 떨어졌다. 탁자 위 하얀 천에 검은 점이 생겼다. 번졌다. 붓을 종이에 가져갔다.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이것이 옳은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우리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선택지는 없다는 걸. 서명하지 않으면 전쟁은 계속된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더 많은 도시가 무너진다. 그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붓을 내렸다. 종이 위를 긋기 시작했다. 한 획, 두 획. 이름이 완성됐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다. 번졌다. 마치 상처에 피가 스며들듯 서명이 끝났다. 영국 관리들이 박수를 쳤다. 짝짝짝. 그 소리가 갑판에 울렸다. 강물 위로 퍼져나갔다. 청 관리들은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축하합니다. 영국 관리가 말했다. 통역이 전했다. 축하. 무엇을 축하한다는 건가? 우리의 패배를? 우리의 굴욕을? 배가 군함을 떠났다. 관리들은 배 안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강물만 흘렀다. 한 관리가 자기 손을 봤다. 붓을 쥐었던 손. 아직도 먹물이 묻어 있었다. 씻어도 안 지워질 것 같았다. 대인, 젊은 관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잘한 겁니까? 나이 든 관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전쟁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나이 든 관리가 반문했다. 젊은 관리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전쟁을 멈췄네. 하지만 굴욕은 시작됐어. 전쟁으로 죽는 사람은 줄었지만 아편으로 죽는 사람은 늘어날 거야. 우리 땅에 우리 법이 닿지 않는 곳이 생겼어. 이게 충분한가? 배가 흔들렸다. 파도 때문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모르겠네. 나이든 관리가 하늘을 봤다. 다만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현명하길 바랄 뿐이야. 배가 육지에 닿았을 때 한 관리가 중얼거렸다. 끝났다. 다른 관리가 답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광저우. 2달 뒤 소식이 퍼졌다. 전쟁이 끝났다. 이제 평화가 왔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웃었다. 울었다. 살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뒤 시장에서 쌀값이 올랐다. 왜요? 배상금 때문입니다. 세금이 올랐습니다. 전쟁 끝났는데 왜 세금이 올라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값을 치러야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내야 했다. 2주일 뒤 한 가족이 집을 나왔다. 세금을 못 냈다. 집이 압류됐다. 어디로 가요? 이웃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일단 친척 집으로. 친척 집도 힘들 텐데 그래도 갈 데가 없어요. 가족은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다. 아이가 울었다. 엄마, 우리 집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런 가족이 한둘이 아니었다. 거리에 사람들이 늘었다. 집 없는 사람들, 일 없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전쟁이 끝났는데 삶은 더 어려워졌다. 한 달 뒤 구두가 바뀌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였다. 영국인, 프랑스인, 미국인. 그들은 더 당당하게 걸었다. 예전엔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주인처럼 걸었다. 여기 우리 창고 지을 겁니다. 한 영국 상인이 말했다. 통역이 전했다. 하지만 여기는 조약 읽어보셨습니까? 개항장입니다. 우리 권리입니다. 청관리는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종이에 적혀 있었으니까. 공사가 시작됐다. 건물이 올라갔다. 낯선 모양의 건물. 높고 웅장하고 중국 건물과는 달랐다. 간판이 걸렸다. 낯선 글자들. 자딘 매트선 앤 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됐다. 저기서 아편이 나온다는 걸. 석 달 뒤 장웨이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어떻게든 군대에서 제대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항구 쪽으로 갔다. 일자리를 찾아서. 부두에는 사람들이 바빴다. 상자를 나르고 배를 메고 고함을 질렀다. 한 인부가 그를 봤다. 일 찾아? 예. 짐꾼 필요해. 하루 100문. 100문이면 적어. 그럼 다른 데 가봐. 장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지가 없었다. 하겠습니다. 일은 힘들었다. 상자가 무거웠다. 하루 종일 나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쉬는 시간 장웨이는 담배를 피우려고 품을 뒤졌다. 없었다. 옆에 인부가 말했다. 담배 찾아? 예. 이거 피워봐. 인부가 건넨 건 담배가 아니었다. 파이프였다. 그리고 작은 덩어리. 장웨이는 그것을 봤다. 알았다. 아편이었다. 아니, 됐습니다. 왜? 이제 합법이야. 뭐라고요? 몰라? 조약에 들어갔어. 아편 무역 합법화. 이제 마음대로 팔 수 있대. 장웨이는 믿을 수 없었다. 임칙서 대인이 불태웠는데 그게 뭔 소용이야. 결국 다시 들어왔잖아. 더 많이. 인부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한 모금만 해봐. 몸이 편해져. 장웨이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몸이 먼저 기억했다. 그 부드러움을, 그 달콤함을.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파이프를 받았다. 입술에 가져갔다. 들이마셨다. 세상이 부드러워졌다. 허리 통증이 멀어졌다. 피로가 사라졌다. 현실이 흐려졌다. 아, 이거였구나. 그는 생각했다. 내가 그리워했던 게. 그날 이후 장웨이는 매일 파이프를 피웠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엔 2번, 그 다음엔 셀 수 없었다. 몸무게가 빠졌다. 얼굴이 노래졌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고통이 왔으니까. 넉 달 뒤 광저우 시장. 한 중국인 상인과 영국인 상인이 다퉜다. 이건 내 물건입니다. 네가 먼저 밀쳤잖아. 밀친 게 아니라 지나가려던 겁니다. 소란이 커졌다. 사람들이 모였다. 청 관리가 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중국인 상인이 말했다. 내가 샀어. 영국인 상인이 소리쳤다. 증거가 있습니까? 관리가 영국인에게 물었다. 증거? 내가 돈 냈다고? 목격자가 있습니까? 필요 없어. 나는 영국 시민이야. 그 말에 공기가 굳었다. 관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고 있었다. 조약을 알고 있었다. 그럼 영국 영사관에 보고하겠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너희 법 안 받아. 영국인이 웃으며 갔다. 물건을 들고. 중국인 상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멍하니. 대인, 제 물건은 미안하네. 관리가 말했다. 조약에 적혀 있네. 영국인은 우리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고. 그럼 제 물건은요? 미안하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상인은 주저앉았다. 울지 않았다. 울 힘도 없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침묵했다. 그들은 이해했다. 조약이 뭘 의미하는지. 종이에 적힌 글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땅에서 우리 법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들은 무엇을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한 젊은이가 소리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관리가 그를 봤다. 조용히 하게. 조용히요? 우리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데요. 법이 그렇네.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자네가 조약을 바꿀 수 있나? 젊은이는 말문이 막혔다. 관리가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화가 나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졌으니까. 그 말이 군중을 짓눌렀다. 졌다.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땅에서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그날 밤 한 술집. 사람들이 모여 앉아 술을 마셨다. 이게 뭔 세상이야. 우리 땅인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전쟁을 졌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이건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한 노인이 말했다. 임대인이 옳았어. 임칙서? 응. 그분이 아편을 불태울 때 다들 과하다고 했지. 근데 보라고 결국 이렇게 됐잖아. 하지만 전쟁도 그분 때문에. 전쟁은 어차피 왔을 거야. 아편 때문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침묵이 흘렀다. 장웨이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임대인은 지금 어디 계신데요? 그가 물었다. 변방이라던데. 유배 갔어. 유배? 응. 전쟁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장웨이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옳은 일을 했는데 벌을 받는군요. 그게 세상이야. 먼 곳 변방. 임칙선은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황량한 들판이 보였다. 나무도 별로 없었다. 사람도 별로 없었다. 여기는 제국의 끝이었다. 그는 가끔 생각했다. 내가 옳았을까? 아편을 불태운 게 맞았을까?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아니,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 그는 소식을 들었다. 전쟁이 끝났다고, 조약이 체결됐다고, 홍콩이 할양됐다고, 항구가 열렸다고, 아편이 합법화됐다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막으려 했던 게 결국 현실이 됐구나.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후회할 수 없었다. 그는 붓을 들었다. 종이를 펼쳤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편은 독약이다. 한번 퍼지면 멈출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막으려 했다. 실패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 붓을 멈췄다. 다음 문장을 생각했다. 후세의 사람들이여, 나를 판단하라.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나라가 강해지길, 백성이 깨어나길, 그날이 오기를. 글을 다 쓰고 그는 종이를 접었다. 서랍에 넣었다. 아무도 읽지 않을 글이었다. 하지만 써야 했다. 기록이 남아야 역사가 남으니까. 그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해는 다시 뜬다는 걸. 언젠가 어딘가에서. 내가 보지 못해도 누군가는 볼 거야. 그 새로운 아침을. 광저우 같은 밤. 장웨이는 술집을 나왔다. 비틀거렸다. 술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이 무거워서였다. 그는 항구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파이프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다가 멈췄다. 임대인은 이것 때문에 싸우셨구나.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구나. 그는 파이프를 봤다. 오래 봤다. 그리고 바다에 던졌다.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만 피워야겠어. 혼잣말이었다. 어린 인부가 옆에서 물었다. 형님, 왜요? 이제 합법인데. 합법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야. 그 말을 하면서 장웨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제야 임칙서를 이해한다는 걸. 너무 늦게. 하지만 늦어도 이해하는 게 낫다. 형님, 소문 들었어요? 어린 인부가 말했다. 영국이 또 온대요. 더 많은 요구를 가지고. 장웨이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예상하고 있었다. 뭘 더 원하는데? 더 많은 항구, 더 많은 권리, 그리고 베이징에 들어가고 싶대요. 장웨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구나. 형님, 우리 또 싸워야 하나요? 싸우겠지. 근데 장웨이는 하늘을 봤다. 별이 하나도 안 보였다. 구름에 가려서. 아니, 연기에 가려서. 이번엔 달라야 해. 안 그러면 또 진다. 어떡해요?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장웨이는 주먹을 쥐었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거야. 무기도 생각도 나라도. 그날 밤 광저우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다. 별도 없고 달도 없었다. 하지만 부두에서는 불빛이 켜졌다. 외국 상사들의 불빛. 그들은 밤에도 일했다. 돈은 밤낮이 없으니까. 어디선가 아편 연기가 피어올랐다. 한 곳에서, 두 곳에서, 수십 곳에서. 영희들이 모여 하늘을 덮었다. 그 영희 속에서 새로운 배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요구하며.
그리고 머지않아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이번에는 광저우만이 아니라 베이징까지. 이번에는 항구만이 아니라 황궁까지. 이번에는 조약만이 아니라 불까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씨들이 살아 있었다. 임칙서처럼 옳다고 믿는 길을 간 사람들, 장웨이처럼 늦게라도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남긴 불씨가 언젠가 큰 불길이 될 것이었다. 변화의 불길이. 그날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었다. 광저우 1856년 14년이 흘렀다. 장웨이는 여전히 부두에서 일했다. 40이 넘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휘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움직였다. 상자를 나르고 짐을 메고 땀을 흘렸다. 어느 날 저녁 부두에 소문이 퍼졌다. 전쟁이 또 난대. 뭐? 영국이 또 온대. 이번엔 프랑스랑 같이. 사람들이 모였다. 왜? 지난번에 다 받아갔잖아. 더 원하나 봐. 뭘 더? 더 많은 항구, 더 많은 권리, 그리고 말을 하던 사람이 목소리를 낮췄다. 베이징까지 간대. 침묵이 흘렀다. 베이징, 수도, 황제가 있는 곳. 설마? 설마가 아니야. 진짜야. 장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하늘을 봤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또 시작이구나. 몇 달 뒤 전쟁이 시작됐다. 구실은 항상 있었다. 배 한 척, 깃발 하나, 오해 하나, 뭐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구실이 아니라 의지였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상륙했다. 이번엔 달랐다. 배가 더 많았다. 병사가 더 많았다. 대포가 더 많았다. 해안 포대에 청군 병사들이 섰다. 젊은 병사들이었다. 14년 전 전쟁을 모르는 세대. 형님들, 우리 이길 수 있죠? 한 병사가 물었다. 옆에 고참이 대답했다. 최선을 다해라.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첫 발이 울렸다. 천둥 같았다. 아니, 천둥보다 컸다. 포대가 흔들렸다. 땅이 흔들렸다. 병사들의 심장이 흔들렸다. 쏴! 청군도 응사했다. 하지만 14년 전과 똑같았다. 포탄이 튕겨나갔다. 군함은 멈추지 않았다. 안 돼. 누군가 소리쳤다. 또야, 또 안 통해. 공포가 퍼졌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빨랐다.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고참도 신병도 장교도. 포대는 텅 비었다. 연합군이 상륙했다. 베이징, 황궁, 황제는 보고를 받았다. 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말이로군. 황제는 창밖을 봤다. 황궁이 보였다. 붉은 벽, 황금 지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 전하, 피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신이 말했다. 피난? 예, 열하로. 황제가 도망간다? 그게 말이 되는가? 살아계셔야 나라가 삽니다. 황제는 긴 침묵을 지켰다. 준비하라. 그 한마디가 나라의 마지막 체면을 무너뜨렸다. 며칠 뒤 소식이 퍼졌다. 황제가 도망갔다. 뭐? 열하로 피난 가셨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황제가 도망가면 우리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거리가 조용해졌다.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베이징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연합군이 다가오고 있었다. 1860년 10월 6일 연합군은 베이징 교회에 도착했다. 그들 앞에 거대한 정원이 펼쳐졌다. 원명원, 이게 뭐야? 한 영국 병사가 중얼거렸다. 그는 평생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다. 궁전이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개였다. 정원도, 호수도, 다리도, 탑도, 모든 게 예술이었다. 들어가자. 장교가 명령했다. 문이 열렸다. 아니, 부서졌다. 병사들이 들어갔다. 첫 번째 정학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숨을 멈췄다.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다. 수백 년 된 그림. 탁자 위에 도자기가 있었다. 완벽한 형태. 선반에 책이 꽂혀 있었다. 금으로 장식된 책. 이거 값이 얼마야? 한 병사가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엄청날 거야.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자기를 집었다. 그림을 떼냈다. 책을 꺼냈다. 비단을 챙겼다. 옥을 주머니에 넣었다. 한 사람이 시작하자 모두가 따라했다. 약탈이었다. 한 병사가 거대한 항아리를 들여다가 떨어뜨렸다. 쨍그랑 깨졌다. 천년 된 항아리가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조심해.
뭐가 조심해. 어차피 다 가져갈 건데. 웃음이 터졌다. 흥분한 웃음, 탐욕의 웃음. 다른 정학에서는 프랑스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체계적이었다. 가치를 알았다. 골동품을, 예술을, 역사를. 한 장교가 청동 향로를 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이건 박물관에 가야 해. 그가 말했다. 박물관? 응, 루브르. 이런 건 세계가 봐야 해. 다른 병사가 비웃었다. 세계가 본다고? 훔치는 거잖아. 훔치는 게 아니야. 보존하는 거지. 여기 두면 썩어. 그게 무슨? 닥쳐. 일이나 해. 상자가 채워졌다. 하나, 둘, 열, 백. 보물들이 상자에 들어갔다. 상자는 수레에 실렸다. 수레는 베이징을 떠났다. 한 나라의 기억이 떠나고 있었다. 이틀 뒤 명령이 내려왔다. 태워라. 영국군 사령관 엘긴이 말했다. 왜입니까? 부관이 물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해. 그들이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건 명령이야. 부관은 입을 다물었다. 병사들이 움직였다. 횃불을 들었다. 건물로 다가갔다. 첫 번째 정학에 불을 붙였다. 불은 천천히 번졌다. 나무가 마른 나무였다. 수백 년 된 나무. 잘 탔다. 두 번째 정학에도 불을 붙였다. 세 번째에도. 네 번째에도. 불길이 커졌다. 하늘이 붉어졌다. 멀리서 한 중국인 관리가 그것을 봤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원명원이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의 원명원이. 불길은 계속 커졌다. 궁전이 무너졌다. 지붕이 떨어졌다. 기둥이 쓰러졌다. 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터지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 수백 년을 서 있던 건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원명원은 3일 동안 탔다. 연기가 베이징 전체를 덮었다. 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마치 눈처럼. 하지만 눈은 차갑고 재는 뜨거웠다. 사람들은 재를 손에 받았다. 봤다. 무엇의 재인지 알 수 없었다. 건물의 재인가, 그림의 재인가, 책의 재인가 다 똑같았다. 검은 재. 불이 꺼진 뒤 협상이 시작됐다. 베이징 조약. 청해 관리들이 탁제에 앉았다. 마지못해 영국과 프랑스 대표가 앉았다. 여유롭게 문서가 펼쳐졌다. 제1조 텐진을 개항한다. 제2조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상주한다. 제3조 배상금 800만 양을 지불한다. 제4조 아편 무역을 합법화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청 관리의 손이 떨렸다. 합법화, 임칙서가 막으려 했던 것, 불태웠던 것, 전쟁을 일으킨 것, 이제 합법이 됐다. 서명하십시오. 영국 대표가 말했다. 청 관리는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14년 전 난징에서처럼. 하지만 이번엔 더 무거웠다. 14년 전엔 항구만 열렸다. 이번엔 심장이 열렸다. 베이징에 외국 공사가 산다. 황제와 같은 도시에 황제를 감시하며. 붓이 종이에 닿았다. 획을 그었다. 서명이 끝났다. 영국 대표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선택입니다. 선택? 이게 선택인가?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광저우, 같은 시기. 장외인은 소식을 들었다. 원명원이 불탔대. 뭐? 황제 정원, 다 불탔대. 장외인은 주저앉았다. 힘이 빠졌다. 원명원, 가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곳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왜 태웠대? 본보기래. 우리가 다시는 대들지 못하게. 장외인은 울지 않았다. 울 수도 없었다. 그냥 하늘을 봤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대에. 하지만 그 시작은 제 위에 세워질 것이었다. 며칠 뒤 장외인은 부두에 나갔다. 일을 해야 했다. 먹고 살아야 했다. 상자를 날랐다. 무거웠다. 하지만 나를 수밖에 없었다. 쉬는 시간, 어린 인부가 다가왔다. 형님, 이거 파이프였다. 장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안 피워. 왜요? 이제 완전히 합법인데 조약에 들어갔대요. 알아. 그럼 왜? 합법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야. 어린 인부는 이해하지 못했다. 장외인은 파이프를 밀어냈다. 너도 피우지 마. 한번 시작하면 못 끊어. 하지만 형님도 옛날에. 그래, 나도 피웠어. 그래서 아는 거야. 이게 뭔지. 어린 인부는 파이프를 들고 갔다. 장외인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상자를 날랐다.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다. 알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알았다. 아편이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아편.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아편. 임칙서가 막으려 했던 아편. 대인, 장외인은 생각했다. 대인은 지금 어디 계실까? 이 소식을 들으셨을까?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먼 곳, 변방. 임칙서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병이 깊었다. 일어날 수 없었다. 부하가 소식을 전했다. 대인 전쟁이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는가? 부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임칙선은 알았다. 우리가 졌구나. 예. 조약은? 아편이 합법화됐습니다. 임칙선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내가 막으려 했는데 대인. 내가 불태웠는데 결국 말을 잇지 못했다. 부하는 무릎을 꿇었다. 그도 울었다. 대인은 오르셨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십니다. 옳았다고. 임칙서가 쓸쓸하게 웃었다. 옳은데 왜 졌지?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세상이 잘못되면 사람이 바꿔야지. 근데 우리는 대인, 부하가 소리쳤다. 임칙서는 숨을 몰아쉬었다. 힘들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야. 대인, 다만 미안할 뿐이야.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그날 밤 임칙선은 죽었다. 쉰아홉이었다. 소식은 천천히 퍼졌다. 광저우에 도착했을 때는 한 달이 지나 있었다. 장외인은 그 소식을 들었다. 임칙서 대인이 돌아가셨대. 장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바닷가에 갔다.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대인, 그가 중얼거렸다. 대인은 오르셨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쳤다. 장외인은 오래 서 있었다. 1861년 광저우. 거리가 바뀌었다. 외국인들이 더 많았다. 그들의 건물이 더 많았다. 그들의 말이 더 많이 들렸다. 중국어와 영어가 섞였다. 프랑스어도 들렸다. 가게의 간판도 바뀌었다. 한자 옆에 알파벳이 붙었다. 오피움, 아카타 같은 뜻이었다. 가게 안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합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한 젊은이가 처음으로 파이프를 샀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보여줬다. 젊은이가 따라했다. 연기를 들이마셨다. 어때요? 좋아요? 부드러워요? 그렇죠? 또 오세요. 젊은이는 나갔다.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한 달 뒤 그는 다시 올 것이었다. 더 많이 사러. 석 달 뒤 그는 매일 올 것이었다. 1년 뒤 그는 그것 없이는 못 살 것이었다. 그리고 10년 뒤 그는 죽을 것이었다. 30도 되기 전에 장외인은 늙었다. 60이 넘었다. 더 이상 짐을 나를 수 없었다. 그는 부두에 앉아 바다를 봤다. 배들이 드나들었다. 영국 배, 프랑스 배, 미국 배, 상자들이 나왔다. 무엇이 들었는지 알았다. 임대인이 불태운 게 지금 저렇게 들어오고 있어.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어린 인부가 지나갔다. 14년 전에 파이프를 권했던 그 인부, 이제 늙었다. 40이 넘었다. 하지만 60처럼 보였다. 몸이 마르고 얼굴이 노랗고 걸음이 비틀거렸다. 형님, 그가 장외일을 봤다. 오래간만이네. 형님, 돈 좀. 뭐? 파이프 살 돈이 조금만. 장외인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제발, 형님도 옛날에 피우셨잖아요. 그래, 피웠어. 그래서 안 줘. 너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인부는 비틀거리며 갔다. 장외인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저게 우리나라구나. 연기에 중독된 나라, 전쟁에 진 나라, 미래를 빼앗긴 나라. 그날 밤 장외인은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방이었다. 혼자 살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대인, 그가 중얼거렸다. 대인이 옳았어요. 우리가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언젠가는 말을 잊지 못했다.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얼마나 먼지 몰랐다. 10년, 20년, 100년. 하지만 그는 믿었다. 언젠가는 바뀐다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선다고. 언젠가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주인이 된다고. 그날까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는 창문을 닫았다. 잠자리에 들었다. 눈을 감았다. 광저우의 밤은 늘 눅눅했다. 연기가 골목을 채웠다. 하지만 이제 그 연기를 막는 사람은 없었다. 합법이었으니까. 원명원의 재가 아직도 베이징 하늘에 떠 있었다. 난징 조약의 문서가 창고에 쌓여 있었다. 베이징 조약의 문서가 그 옆에 쌓여 있었다. 종이가 종이를 낳았다. 굴욕이 굴욕을 낳았다. 그리고 그 굴욕 위에서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임칙서를 몰랐다. 원명원을 몰랐다. 전쟁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분노를 알았다. 왜 우리 땅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왜 외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해?
왜 우리는 약해? 그 질문들이 쌓였다. 쌓이고 쌓였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질문들은 대답이 될 것이었다. 변화의 대답이, 혁명의 대답이. 그날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다. 재 속에서, 굴욕 속에서, 연기 속에서. 1850년부터 1860년까지. 아편 전쟁 2번, 조약 2개, 잃은 것, 영토, 돈, 권리, 자존심, 미래, 얻은 것, 교훈. 너무 비싼 교훈. 하지만 교훈은 교훈이었다. 연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만 바뀌었다. 아편 연기에서 공장 연기로, 공장 연기에서 혁명의 연기로. 그 연기가 청나라를 집어삼킬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재 위에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한 나라가 무너진 이야기, 한 사람이 싸운 이야기, 그리고 한 시대가 바뀐 이야기. 광저우의 밤은 여전히 눅눅하다. 연기는 여전히 피어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일어설 것이다. 그날을 위해. 임칙서가 꿈꿨던 그날을 위해. 연기가 사라지는 그날을 위해.